네, 도코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질 동부에 있는 파이파라고 하는 지금 지역에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비치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아주 이쁜 동네고요. 점점 이제 브라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마존으로 조금씩 벗어나면서 뭔가 이제 문명 세계로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휴양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체크인하고 나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팔로우업을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개인들의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동안. 특히 이제 개인들이 채권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뭐 TF 같은 ETF 대표적이고 뭐 엔화를 연계로 하는 무슨 뭐 그런 뭐 TW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투기적인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또 10년 만기 미국 국채 뭐 이런 거는 개인들이 하기가 힘든 게 10년까지 못 가요. 중간에 나오게 돼요. 90%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10년짜리 그 적금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많이들 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적금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쭉 남는 거고, 뭐 보험 같은 것도 쭉쭉쭉 그냥 납입을 한 거지, 이제 평가 금액이 잘 안 보이잖아요. 변액이 아닌 이상. 근데 뭐 물론 변액도 엄청나게 깨죠. 중간중간에. 대부분 깨는데, 이 국채 금리도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또 깨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2020년 이때쯤에 나왔던 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한 30% 이상, 40%그 정도, 그 정도까지 빠진 그런 채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못 버티단 말이에요. 10년을 쭉 갖고 가면은 손실 없이 이제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이제 오히려 채권 투자가 더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 들어서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 바뀌었냐면은 소비라든가 실업률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제는 채권 투자를 채권 가격 강세 방향으로 베팅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근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TF라든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라 TLT라든가 좀 정상적인 그런 상품도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하강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도 사실은 인플레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동이 있지 않았어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5%대 정도의 그 가격 변동, 가격 조정 뭐 이 정도 정도밖에 없었지 실제로 뭐 큰 변동이 없었었고, 물론 이제 그 IT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 10%씩도 하루에 빠지고 막 그랬었지만 복구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는 조정은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물론 이 현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계속 갖고 가라 말씀드렸었고, 각자 다 전략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그 변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물가가 4% 5%대 다시 그렇게 튀지 않는 이상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저는 100%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금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전쟁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국채 발행이나 이런 마이너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던 길 가거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게 상당히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4% 5%대까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노이즈, 자본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시간이 걸려도 잡힌다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전망들도 예상은, 그전에는 예상은 이제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상이라는 게 좀 웃긴 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근래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 부합한 정도 나오는데, 그 안을 까보면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인플레가 그렇게 심각해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절벽인 상황, 뭐 1년에 7%, 8%씩 그 모기지 금리를 내야 되면 누가 집을 사겠어요. 거래가 거의 9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움직이는 가격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게 그대로 그 물가에 적용된 것도 사실 무지에 많아요.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건 약간 뭐랄까 지표에 있어서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표는 그렇게 해서 산출돼서 나가니까 인플레가 막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못 사고 있고 안 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시애틀에 있는 저희 사촌 누나 얘기도 했었고, 어쩔 수 없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싼 그 모기지 금리를 내면서까지 집을 30년 만기를 해가지고 이사를 간 거지. 그런 사람들의 수요, 뭐 유학이라든가 또 뭐 이직이라든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왜곡이 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내릴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때 전세 지출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부분들, 미국 정부가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국채도 굉장히 많이 안 찍었었고, 왜냐면 그 전 분기에 작년 4분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년에 국채를 많이 안 찍겠다.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옐런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거를 뒤엎었죠. 왜냐면 2분기 들어서 미친 듯이 지금 막 한 번에 100조씩 막 그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경기가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하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채권 시장에 많이 이제 주입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도 하락을 하겠죠. 사실 글로벌리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서 예전만큼의 신뢰를 사람들이 못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많이 저처럼 이제 의심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한다. 이런 메커니즘 아직까지 돌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 매크로랑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메커니즘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텀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지금 베팅하는 거는 맞다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들을 못 버티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서 많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거든요. 채권은 우리 창치가 봤을 때는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100% 먹는 장사예요. 지수가 없는 장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다르게 개인들은 시세를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고,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손절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익이 나면은 또 이익을 확정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본능 같은 거예요. 하도 또 그리고 하도 또 이제 이전에 뭐랄까 주식이라든가 채권 시장에서 많이 당했던 부분들, 아끼다가 똥된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못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저처럼 작년 8월부터. 근데 현금을 갖고 있어가지고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버텨가지고 징징거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채권 같은 경우는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특히 이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 견딜 수가 없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저한테 많은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아무튼 간에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갸우뚱하겠지만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을 못 기다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채권 투자를 제가 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채권 베팅, 그러니까 강세 베팅에 가격의 강세 베팅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 힘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2분기 때 지금 채권 바이든 정부가 엄청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이제 정부 지출이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시 GDP가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다시 또 뭐랄까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연내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채권 가격이 약세가 되고 금리가 또 올라갈 수가 있죠. 4.5 아래로 지금 하회를 했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약간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그러면 또 이제 트래블 J 도커트서치에서 이 새끼가 이제 또 추천했는데 또 빠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감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채권 투자를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뷰를 진짜 오랜만에 바꿨습니다. 거의 1년 넘게 갖고 있던 뷰인데, 일단 채권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베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매크로에 대한 하락을 베팅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저는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보여도 투자를 안 하고요. 저는 주식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멀티가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할 땐 여행하느라 바쁘고 영상 찍을 때는 영상 찍으러 바쁘고, 이게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주식만 하는 주식쟁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제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미국 국채가 뭐 1년, 2년, 3년 안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선거가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지지율 자체 볼 때는 박빙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 샤이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역전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더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잘 맞았거든요. 그 선거에 대해서 누가 될 것 같다 하면 맞고 그랬었는데 야 트럼프가 오면서부터는 이게 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틀리지만 뭐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매사기에 써서 맞춘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되게 이제 겸손하게 야 씨, 통계는 안 나오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뒤에서 숨어서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세상에 또 큰 지각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엄청난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팍 터지면서. 근데 저는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돌아온 것도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우파 같은 경우에는 정통 우파죠. 우리나라 우파랑 전혀 다르죠. 사이비의 우파랑 다르죠. 정통 우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처럼 막 미친 듯이 막 채권을 풀어가지고 나라 경제, 정부 재정을 파탄시키는 정도까지는 안 가게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정부 재정 6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국채 이자만 지금 1조씩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1,400조 가까운 돈을 국채 이자를 내느라고 이게 절반은 해외로 나간 돈이고 600조에서 700조 정도는 그리고 절반은 국내로 돌 거 아니에요. 그 700조나 된 돈이 국외로 계속 유출이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을 찍어내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규모나 뭐 전체로 볼 때. 근데 참 시장이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인지 못하고 있고 그냥 상승에 취해 있고 그냥 베리스 굿 막 하잖아요. 근데 시점은 모르겠지만 베리스 베스로 그 사람들이 시장이 인지하는 시점에 오게 될 거야. 그때는 진짜 위험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오냐? 그렇게 샥이 오겠죠. 샥이. 제가 뭐 비유하거나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 독고투자일지라든가 그 텔레비전 영상들은 되게 건조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은 꼬마 아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것만큼 부모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 재정이 파탄이 날 정도로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걸 깨달았을 때 집안 가정은 완전 차압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정말 집에서 내쫓는 경험들을 경험하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붙이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30년은 된 얘기거든요. 30년? 40년? 40년 된 얘기인데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정치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제 리플들보다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김영삼 그리고 이회창,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우파, 그러니까 뭐 보수적 보수 쪽인데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요즘 하고 있는 그 헛발질 같은 정책들, 말도 안 되는 정책들, 거의 SNL 코리아를 폐지시킬 정도로 너무 웃긴 말도 안 되는 정책들, 뭐 정관 수술이니 뭐니 이번에 그 뭐 또 터진 거 있잖아요. 뭐 영일만의 석유 그것도 진짜 얼마나 웃긴지 정말 할 말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얘기하니까 너무 좌파냐 뭐냐 얘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니까 중도 우파 쪽 가까워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현직 대통령 그 사람이 우파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국민적인 그 인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지지율은 20%밖에 안 되고 또 지지율이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우파인데 우파 대통령이 됐는데 우파가 못해. 좌파인데 좌파 대통령이 못해. 그러면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지. 문이 건조하게 다 오케이 하고 눈 감아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출산을 위해서 여자아이들은 뭐 1년 정도? 2년 정도? 일찍 뭐 입학을 시키는 뭐 그런 연구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한국을 나온 지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이면 이제 1000일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너무 웃겨요. 이런 얘기를 제 외국인 친구한테 얘기하면 다 웃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출산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 뭐 참
진짜 끝도 없이 할 말이 정말 진짜 많은데, 그리고 저 같은 중도를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회색 분쇄 같다, 뭐 박쥐 같다 얘기하는데, 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뭐 움직이는 뭐 종족이다 얘기하는데, 아니 어차피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 따라서 돈 떨어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따라서 투표하고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좌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예요. 중도도 마찬가지야. 중도 역시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후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좌파나 우파나 저는 약간 너무 치우쳐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만약에 선거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인물이 별로야. 그리고 뭐 공약 같은 거 내세운 것들도 별로야. 근데 당이 이거라서 그냥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도에 있으면 어떤 그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더 정상적인 걸 찾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우파거나 너무 좌파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정치적인 논리에 그 매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해야 될 것들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관성처럼. 그래서 뭐 지열이나 학연이나 뭐 가정 분위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스탠스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되게 불쌍한 겁니다. 늘 우파 후보가 최고일 수도 없고 좌파 후보가 최고일 수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 30년 동안 국회의원 한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더 좋은 인물이 나왔다고 쳐봐요. 출마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더 좋은 인물이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해먹는 사람들은 계속 해먹게 되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뭔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막 편견에 빠져서 산다면 과연 투자를 할 때는 어떨까? 투자할 때도 그런 편견에 빠져서 투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람이 정치적이거나 너무 양옆으로 이렇게 막 쏠려 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선일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조선일보 장학생 출신이거든요. 장학생 출신인데 조선일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물론 조선일보의 퀄리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저는 보지만, 그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라든가 뭐 인터뷰를 해도 그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조선일보는 이 인연 논리를 못 벗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겨레는 저를 구독해 본 적도 없어요. 저 조선일보를 거의 15년 넘게 구독했던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봤거든요. 한겨레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집안이 우파 집안이었기 때문에 너무 투쟁적이고 너무 공격적이라서 별로 안 좋아했었고, 제 아는 동생은 또 한겨레 출신도 있어요. 학교 후배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제 친구는 조선일보에서 아직도 기자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하여튼 양옆에 그 기자들 다 있으니까 비교가 또 되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국채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 더 롱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3년, 5년, 10년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실 게 맞고, 또 그 사이에 그 이자도 쏠쏠하게 나오잖아요. 5%대도 쭉쭉 나오잖아요. 그거 타먹는 재미로 쭉 하시다가 이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거나 나한테 좋은 쪽으로 이제 변동이 되거나 그럴 때 트레이딩 하시든 아니면 끝까지 만기로 가시든 그렇게 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가격이 빠질 때는 또 기다리시면 되죠. 가격이 빠지면 또 사서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 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제 생각에는 금리를 인상할 정도까지의 그런 이유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채권 가격을 강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단기적으로 어떤 다른 쪽으로 그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